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새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죠? 며느리가 씩 웃더니 저를 저수지 쪽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풍덩, 영하 20도,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온몸이 빠져들었습니다. 다 살려줘. 주희야, 제발. 죽으림을 다해 둑 위로 기어 올라가려는데 며느리의 구두굽이 제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올라오세요? 거기가 딸어머니 자리잖아요. 차갑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네 땅 2,500억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요? 며느리는 제 이마를 발로 밀어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삼키며 허우적거리는 사이 며느리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 인적 하나 없는 시골 저수지.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울리는 그곳에서 저는 온몸이 젖은 채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순잔의 사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인적 없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며느리 한주희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져 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눈발만 휘날렸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주희야, 요양원이 왜 이렇게 외진데 있어? 주희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공기 좋은 데가 어르신들한테 좋대요. 거의 다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갈대밭과 얼어붙은 논뿐이었거든요. 사람 사는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저수지 앞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수지 물이 검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폭설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인은 순자의 팔을 잡고 저수지 둑 위로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둑 위에 서자 주희가 갑자기 순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새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죠? 순자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기도 전에 주희가 순자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순자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저수지 물속으로 빠졌어요.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으악! 살려줘! 순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영하 20도의 물은 칼로 베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죽으림을 다해 둑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간신히 둑 가장자리에 닿았어요. 바로 그때 주희의 구두굽이 순자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주희야, 왜 이래? 주희는 손등을 밟은 채 허리를 굽히고 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 점 자비도 없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올라오세요? 거기가 딱 어머니 자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순자는 울부짖으며 다른 손으로 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주인은 그 손마저 발로 걷어찼어요.
순자의 몸이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삼키며 순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희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주희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땅이 2,500억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500억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행동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순자의 이마를 발로 밀었어요. 순자의 몸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허우적거리는 순자의 귀에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물 위로 떠올랐어요. 팔다리를 휘저으며 둑으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간신히 둑 위로 기어 올라온 순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가 딱딱딱 부딪혔어요. 폭설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장면은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주인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고향 땅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가 떴거든요. 그 땅의 예상 보상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인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땅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태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김영수에게 접근했어요. 아버님,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팔면 노후 자금으로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조상 땅은 못 판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주인은 몰래 순자 명의의 땅 등기부등본을 떼고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 거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매수인 측에서 순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본인 인감증명서 없이는 거래가 안 됩니다. 주인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의 인감증명서는 순자 본인만 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주인은 기회를 노리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3년 후 시아버지 김영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희의 눈이 다시 번뜩였어요.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으니까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는 50년을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왔어요. 아들 태호가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순자는 고향을 떠나기 싫었지만 아들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주희도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편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짐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있던 불안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 며칠간 주인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주고 과일도 깎아다 주었어요. 순자는 아들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태호가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주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주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순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거기 앉아서 뭐 하세요? 빨래가 산더미인데.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주희의 눈빛이 어제까지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부터 순자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태호가 출근하면 주희는 곧바로 순자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까지 모든 일이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순자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쉬면 주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또 빈둥거려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일이라도 해야죠.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서 쫓겨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어야 했어요. 주인은 가족 밥상에 순자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반찬을 따로 담아서 부엌 구석에 놓아두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드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냄새 싫어해요. 순자는 손자 민준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10살짜리 민준이는 할머니가 오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주인은 그것마저 막았어요. 민준아, 할머니 방에 가지 마.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졌어. 나쁜 거 옮으면 어떡해. 민준이는 엄마 말을 듣고 할머니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주인은 순자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치매는 아닙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후 스트레스로 인한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어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태호에게 다르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치매 초기래.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야 한다고 했어.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인은 태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잘 모실게.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해. 태호는 고마운 마음에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치매라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주희가 순자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주희는 문을 닫고 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치매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아들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거니까.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주희가 외출한 틈에 순자는 서재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의 땅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위조된 위임장도 있었어요. 순자의 이름으로 땅을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날짜는 3년 전이었어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3년 전부터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다가 순자의 손에 있는 서류를 보고 굳었어요. 어머니, 그거 어디서 났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내 땅을 팔려고 했어? 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희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치매 노인이 무슨 헛소리야. 순자는 뺨을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주인은 서류를 빼앗으며 으르렁거렸어요.
이거 아들한테 말하면 정신병원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저녁에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태호야, 할 말이 있어. 주희가. 그 순간 주희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주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 헛것이 보인다고 하시고 내가 뭘 훔쳤다고 하시고. 태호는 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좀 쉬어. 아픈 거 다 알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순자가 소리쳤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제발. 주희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태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주희는 어두운 서재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감을 손에 넣는 것도 어렵고 시어머니 입을 막는 것도 어려웠어요. 언제 다시 아들에게 말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희는 날씨 앱을 열어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강력한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주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유일한 상속인은 아들 태호입니다. 그리고 태호의 재산은 곧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주희는 시골 저수지 위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주희는 아침부터 들뜬 표정을 감추며 태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고 싶대.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오늘 모시고 가볼게. 태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주희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주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주희는 순자의 방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창밖에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요양원 구경 가요. 거기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지쳐있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순자는 짐을 챙기려 했지만 주희가 말렸어요. 짐은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순자는 외투만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오를 때 순자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될 줄 몰랐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건물 대신 논밭이, 가로등 대신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주희야, 요양원이 왜 이렇게 멀어? 주희는 대답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하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저수지에 버려졌습니다. 장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저수지 둑 위에서 순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 갔어요. 영하 20도의 추위가 뼈를 깎는 것 같았습니다. 폭설은 점점 거세졌어요.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고 바람이 귀신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년한테 당하고 죽을 순 없어. 순자는 얼어붙은 몸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짐승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겁에 질려 더 빨리 걸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뭔가가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순자는 그쪽으로 기어갔어요. 농막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농막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순자는 구석에서 곰팡이 핀 낡은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로 온몸을 감쌌어요.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구석에 라면 봉지 몇 개와 성냥이 있었어요. 아마 농막 주인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성냥으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겨우 불을 붙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온몸에 힘이 돌았어요. 순자는 그렇게 첫날 밤을 버텼습니다. 둘째 날도 폭설이 계속됐어요. 순자는 농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누가 날 찾으러 올까? 순자는 생각했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에 갔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주희가 진실을 말할 리도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조금 그쳤어요. 순자는 기력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라면도 다 떨어지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순자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였어요. 마을 이장 이만수가 폭설 피해를 점검하러 저수지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농막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기 왜 연기가 나지? 만수는 차를 세우고 농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만수는 급히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순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만수는 순자를 번쩍 안아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읍내 작은 의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의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탈수도 심하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가족은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저수지 옆 농막에서 발견했어요. 신원을 알 수가 없네요. 작은 시골 의원이라 경찰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신원 미상의 조난자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희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 울음기를 섞어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대. 태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엄마가 실종됐다고? 요양원에서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태호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어머니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요양원 근처만 뒤졌어요. 시골 저수지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혼자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영하 20도 폭설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이틀이 지난 후 순자가 의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낯선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그 얼굴을 보며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농막에서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문을 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어르신을 발견했어요. 저수지 옆 농막에서요. 만수가 따뜻한 물을 떠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 마을 이장 이만수예요. 선생님은 무슨 그냥 만수라고 부르세요. 순자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의사가 다가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체온증도 회복됐고 탈수도 나아졌어요. 며칠만 더 푹 쉬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그런 곳에 계셨어요? 혹시 가족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수지에서 자신을 밀어넣고 기어 나오려는 손을 밟던 그 얼굴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렸어요. 저수지에 밀어넣고 가버렸어요.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며느리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서울 아들 집으로 간 것, 며느리에게 구박받은 것, 치매 환자로 몰린 것, 그리고 저수지에 버려진 것까지요. 만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나쁜 년이 있나?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순자는 만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잠시만요. 아들 생각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만수는 답답했지만 순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의원에서 퇴원했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순자에게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이 남아요. 순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폐를 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만수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만수는 순자에게 제일 좋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불도 새 것으로 바꾸고 방에 난로도 피워주었어요. 순자는 따뜻한 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 아들 집에서는 난방도 꺼진 방에서 지냈거든요. 이렇게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만수는 직접 밥을 지어 순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었어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요? 밥이 입에 안 맞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오래됐어요. 만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드세요. 몸 보신해야죠. 저녁 식사 후 만수와 순자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수가 순자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옆 마을 청송리예요.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청송리요? 거기 어디쯤이에요? 순자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논밭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넓은 땅이었어요. 만수는 깜짝 놀라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 땅 있으면 큰 부자 되시겠네요. 순자는 무슨 소린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부자는 무슨, 논농사밖에 안 되는 땅인데요. 만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모르셨어요? 청송리가 지금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갔어요. 우리 마을도 포함됐는데 보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주민 설명회 다녀왔거든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니요.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죠. 내일 구청 가서 확인해 봐요.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만수는 순자를 데리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개발보상과 창구 앞에서 순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저기요, 제 이름으로 된 땅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이 전산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르신, 잠시만요. 직원이 상관을 불러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땅이 핵심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어요. 보상 예정 금액이 약 2,500억 원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2,500억요? 만수가 얼른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년이 내 땅을 노렸구나.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자신의 인감에 집착했는지, 왜 자신을 없애려 했는지요.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년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줘. 절대로. 순자는 담당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감과 서류는 저 외에 아무도 못 쓰게 해주세요. 꼭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주었어요. 구청을 나온 후 만수는 순자를 읍내법률 상담소로 데려갔습니다. 최 변호사라는 중년 남자가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가 한 행동은 존속유기죄에 해당해요. 3년 전에 위조한 서류는 사문서 위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말에 용기가 났거든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치매 진단받으셨다고 하셨죠?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아야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유리해요. 만수는 그 길로 순자를 도립병원에 데려갔어요. 정밀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아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인지 저하였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순자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날 저녁 만수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년한테 복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만수는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만수의 집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걸음걸이도 힘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싸울 때가 됐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자 변호사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어요.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읍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만수도 동행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도왔어요. 피고소인 한주일을 존속유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저수지에 밀려 들어간 것, 기어 나오려는 손을 밟힌 것, 다시 물속으로 밀린 것까지요. 수사관은 진술을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요.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서울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주희가 순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기록도 나왔습니다. 주희의 차가 서울에서 시골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어요. 돌아올 때는 혼자였고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 2명이 서울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마침 태호도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주희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주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한주희 씨 맞으시죠? 시어머니 박순자 씨 실종 건으로 나왔습니다. 주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어머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저도 너무 걱정돼서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희는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제가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다고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시라서. 수사관이 주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주희 씨,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살아계십니다.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박순자 씨가 당신을 유기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주희는 벽에 등을 기대며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영하 20도 폭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태호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다 들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희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살아계셔? 유기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주희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치매라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태호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CCTV와 톨게이트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한주희 씨가 시어머니를 시골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 확인됐어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수지라니, 요양원이 아니라 저수지라니요. 저수지? 주희야, 네가 엄마를 저수지에 버렸어? 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평생 이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엄마가 어디 계셔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수사관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태호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시골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만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만수가 나왔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나요? 저는 아들 김태호입니다. 만수는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태호야. 태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일어나. 땅이 차가워. 태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주희 말만 믿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니는 그년한테 속은 거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여자는 용서 못해. 절대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용서 안 해. 그년이랑 끝낼 거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주희를 체포했습니다. 순자와 태호, 만수가 함께 경찰서 앞에 서 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하고 수갑을 찬 주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주희는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주희는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주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저수지에 밀어넣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내 손을 밟을 때는 안 그랬잖아. 주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 발짝 다가가 주희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니는 땡전 한 푼 없어. 내 돈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50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이 주희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떠나갔어요. 순자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태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만수도 반대편에 섰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희가 구속된 후 순자는 만수의 집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수가 밥을 지어주었어요. 점심에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서울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라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수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만수는 순자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읍내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순자를 검사했어요.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만수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한참 후 의사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순자를 도립병원으로 옮겼어요. 도립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를 찍고 전문의가 결과를 분석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다행히 종양은 양성입니다. 암은 아니에요. 순자와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지 않아요. 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수술이요? 네.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70% 정도예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0%라니 열의 셋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난다는 뜻이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순자는 만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태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왔어? 그래, 왔구나. 태호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들은 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서울 큰 병원으로 가자. 거기가 더 좋은 의사 선생님들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나는 여기서 수술 받을 거야. 왜? 서울이 더 나을 텐데. 순자는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만수가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곁에 있고 싶어? 여기가 좋아. 태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편 그 시각 구치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차가운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친정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인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왔어?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왔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를 저수지에 버려? 주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뇌수술을 앞두고 있다더라. 주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수술? 뇌수술? 응. 종양이 발견됐다는구나. 위험한 수술이래. 주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수술 중에 잘못되면 재산은 아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은 안 됐으니까 자기도 몫이 있을 수 있었어요. 주인은 수화기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 뭔데? 시어머니가 수술하다 잘못되기 전에 상속 포기 각서라도 받아내야 해. 엄마가 좀 도와줘.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돈 생각이야? 엄마, 제발. 2,500억이야. 2,500억.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 도와줘. 네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엄마. 친정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주인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수술 전 준비를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기로 했어요. 최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혹시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적겠습니다. 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한주희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아들 김태호와 마을 발전 기금에 나누어 기부해요.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증인 2명이 입회한 자리에서 순자가 서명했어요. 만수와 병원 간호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년한테는 한 푼도 안 가니까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잠은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수 씨,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만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깨어나셔야 해요. 저랑 같이 할 일이 아직 많잖아요. 순자는 만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꼭 깨어날게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태호와 만수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 기다리고 있을게.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순자를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태호와 만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진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호와 만수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복도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태호와 만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어요. 태호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순자가 살았습니다. 이틀 후 순자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리가 띵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만수도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살았구나.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엄마. 살았어. 수술 성공했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죽으면 안 됐거든요. 순자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실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만수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순자 곁을 지켰습니다. 태호도 서울 일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와 있었어요. 한편 검찰에서는 주희에 대한 재판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주희를 존속 유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어요.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보조기구의 의지에 법정에 출석했어요. 태호와 만수도 함께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앉은 주희가 보였어요. 주희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순자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들집에서 구박받은 일, 치매 환자로 몰린 일, 저수지에 버려진 일까지요. 며느리가 저를 저수지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어 나오려니까 제 손을 밟았어요. 그리고 발로 밀어서 다시 물에 빠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땅이 2,500억이래요.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러고는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피해자 진술이 끝나고 피고인 최후 변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의가 일어났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피해자예요. 주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이요. 주희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주희는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폭설 속에 72세 노인을 저수지에 유기한 행위는 인륜에 어긋나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한주희를 징역 4년에 처합니다.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정 경위 2명이 다가와 주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싫어요. 4년이나요? 재판장님, 제발요. 주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위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주희랑 이혼할 거야. 민준이는 내가 키울게.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달 후 이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희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어요. 시어머니 유기와 학대가 이혼 사유로 충분했거든요. 판사는 손자 민준이의 양육권을 태호에게 주었습니다. 주희는 감옥에서 이혼 판결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지?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자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수가 순자에게 편지 한 통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구청에서 온 거예요. 순자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개발보상금 입금 통지서였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보고 순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5000000000원. 2,500억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평생 이런 숫자는 처음 봐요.
만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보상금을 받은 순자는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 마을에 보답하기로 한 것이에요. 순자는 만수와 함께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경로당을 짓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순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만수 씨가 저를 발견해주고 병원비도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경로당 건립 기금을 약속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아들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가 오자 순자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야, 엄마? 열어봐. 태호가 통장을 열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잔액이 500억 원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 새 출발 자금이야. 민준이 잘 키우고 떳떳하게 살아라.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살게, 떳떳하게 살게.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들 걱정은 덜었어요. 태호는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시골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민준이도 시골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태호는 읍내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식당 열 거야. 손님들한테 맛있는 밥 해줄 거야.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기부한 자금으로 마을의 새 경로당이 완성됐어요. 2층짜리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준공식 날 마을 어르신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경로당은 여러분 것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쉬시고 이야기 나누세요. 어르신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준공식이 끝난 후 만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어요. 순자 씨,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만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저랑 함께 살아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72년 살면서 이런 청혼은 처음이었거든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수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해요. 두 분 잘 어울려요. 순자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주희가 차가운 감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떠났습니다. 아들도 빼앗겼어요. 2,500억은 구경도 못했고요.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주희는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만수는 부부가 됐어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집은 순자의 손길로 더 따뜻해졌어요. 마당에는 순자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밥상에는 맛있는 반찬이 가득했어요.
태호의 식당은 읍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정성껏 차린 가정식 백반이 인기였거든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태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손자 민준이는 시골 학교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가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순자는 마당에서 손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어? 많이 컸네.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작은 팔로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졌네. 순자 씨 오늘 손이 좋아. 만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나 화투는 잘 쳐요. 어르신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웃었어요. 해가 질 무렵 순자와 만수는 경로당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만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순자 씨가 내 삶에 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진짜 재산이에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2,500억보다 더 큰 것을 찾았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눈부신 노을 아래 순자와 만수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에요. 자신을 살려준 이 마을에 보답하기로 한 것이에요.